네,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고 특검이 지난 서준조사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24 헌나 8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당초의 국회 소추사유에서 핵심적인 소추사유인 내란죄를 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2024년 12월 3일 선포, 2024년 12월 4일 해제되었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 민주당은 2024년 12월 4일 피청구인에 대하여 1차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사유 중 일부는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며 동북아의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의 보호물을 내팽개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증거는 단 7개의 기사뿐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그 한동훈 체포설, 정신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 체포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각종 설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가방이 전체 회의에 출석하여 한동훈 사살설, 암살설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엄이 내란몰이가 되어 지금 이 사건 법정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도 이 김어준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 내부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묵살하고 이를 어나운스를 했었고요. 한동훈 국회법 130조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은 스스로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탄핵 절차에 대하여 당연히 알 것이고 진상을 규명하고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자고 주장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의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국회의원도 아닌 당대표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 일부에 의하여 어떠한 조사도 없이 계엄이 갑자기 내란이 되어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발의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는 62개의 기사와 하나의 권한쟁의 결정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하여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는 계엄의 선포 사실과 그것이 내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탄핵 발의되어 소추되었음은 소추안과 회의록의 기록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갑자기 소추위원 측이 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갑자기 재판부께서 그 유형적 사실관계로 정리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툼으로써 또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재판부께서 저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영식 재판관이 그러면 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주장이신가요? 라고 묻자 청구인의 대리인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의 처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단독제 관청인 검사가 하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과는 달리 합의제 기관인 국회가 일반 정족수도 아닌 가중된 정족수로 의결하여 소추하는 점, 소추 사유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범죄, 특히 내란죄를 처리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한 소추서가 되는 것으로 소추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소추사회 변경을 위하여는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을 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안철수 의원 그리고 뭐 유승민 그리고 기타 의원들이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의 선포 그리고 내란죄 단 두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12월 3일자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그리고 포고령 1호, 12월 12일자 담화문 등 12쪽과 여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소추 의결서는 26쪽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내란이란 단어는 총 38번 등장합니다. 인용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제외하면 내란이라는 단어가 26쪽에서 29번 사용되었습니다. 아울러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아니했다는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 서술하고 있는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6쪽 분량에서 21쪽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처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한 가지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죄의 철회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소추위원은 내란죄를 처리한다는 것은 내란죄를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소추 사유 변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이 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에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헌재의 선례입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법조문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허용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별도의 의결 절차가 없었음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내란죄 부분에 대하여 아예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란죄 성부를 다투는 본 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실 인정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전문법칙의 준용 문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임성 수명법관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증거체부의 기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선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존 선례에서도 그 근거를 설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러한 그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이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이 이러한 선례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아무런 적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왔던 위헌적인 선례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공방이 계속되자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지 이미선과 김영도 재판관은 보충 의견으로 결정에 명시적으로 남겼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이 의견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명시적으로 반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하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보충 의견은
국회 회의가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또한 법원의 공판 조서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고도의 신용성에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탄핵소추 이후에 각종 청문회와 긴급현안 질의에서 강압과 윽박을 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윽박을 지르면서 받아내었던 진술과 증거가 판단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보충 의견대로 엄격한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을 받았더라면 헌법재판소의 사실 인정의 결정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증거조사 진행 경과에는 위법이 존재합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의 위법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규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는 당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받아서 증거로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자 이미선 수명 재판관이 규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연구원은 이 규정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하여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 규정은 진행 중인 재판이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에 의존하여 심리가 이뤄지는 경우 검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재판의 진행은 불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 사건의 인정사실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의 평의 결과의 왜곡 때문입니다. 한국경제 2025년 5월 5일 문영배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윤성구 오래 걸려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는 2025년 4월 4일 탄핵 선고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자신의 무용담인 양 이야기한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과 같은 중요한 사건의 선고를 한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임을 이 자리를 빌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영배는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당초 만장일치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협의하에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재판관 각자가 독립하여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인용이든 기각이든 내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영배는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 파면 결정에 동의할 때까지 다른 재판관에게 결정을 설득하는 황당한 짓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짓을 태연자역하게 만천하의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선고기일의 종기가 정해진 사안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국제신문 5월 6일자 기사입니다. 또한 문영배는 이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는 자리에 윤석열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대 공동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땡땡 교수와 일본 2세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을 이끈 우땡땡 교수와 함께하였습니다. 법관이 이러한 문영배 권한대행의 태도는 법관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에 따라 판결을 하였음을 공공연히 버젓이 드러낸 것이고 이러한 행동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향된 사람이에요. 왜곡된 분명히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 만장일치를 강요당해서 만장일치가 된 이 평의 결과는 이 본 법정의 내란 법정의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지만 결론에서 대통령이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고뇌를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문에 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계엄의 국헌 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들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에 반영되었으나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의 전액을 감액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마약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공공수사 등 수사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들의 제2 요구가 제2에 부결된 법률안들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의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지만 결론 부분에서 이와 같은 설시를 하였습니다. 결정문은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파면한다는 판단을 내리고서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는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결정문 안에서 이런 모순되는 얘기가 전개된다는 것은 8인의 재판관 사이에서 실제적 판단에 대해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헌재의 결정의 결론 부분은 이 사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국헌 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기에 충분한 설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조차 이 사건 계엄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선포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특검이 이제 와서 공소장 변경을 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장기 독재를 운운함은 스스로를 우스운꼴로 만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대통령의 적법한 비상대권의 행사인 비상계엄의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판단과 각종 절차법, 증거법, 평의 왜곡이 인정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기초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